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버님의 통일에 대한 개념이 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강연회 자료예요. PPT로 되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1시간 반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여기서 지금 하면 회의도 해야 되고 못다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컨덴스하게 해서 한 30분 안쪽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죠.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저와 같이 계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전혀 모르고 지나신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하지는 못하지만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제 뭘 누르면 되죠? F5. 이렇게 됐습니다. 장준하가 꿈꾸던 통일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됐습니다. 예. 장준하가 꿈꾸던 통일 그리고 6.15 공동체 이해. 한번 보죠. 통일.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노래도 부르고요. 통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우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무슨 우문인가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문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현답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통일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복귀를 하고 싶어요. 복귀. 복순이 복자하는 그 복귀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사실 바둑 둘 줄 모르는데요. 바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귀.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이제 뒤집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여기까지 있었고 그 전에 보니까 여기까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귀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지가 안 돼. 됐다.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하나. 딴 데서 놀고 있어요. 커서를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으로요? 저. 이걸로 그냥 해야 됩니다. 복귀까지 했고요. 그리고 안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귀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르시면 돼요. 리즘이요? 네. 그다음에 다시 페이지 다운. 페이지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 6월 15일, 오늘이 6월 15일,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14주년이 됐대요. 6.15 공동선언 14주년이 된 2014년 6월 15일부터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데 오늘 2014년 6월 15일은 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박근혜가 뭘 했는가 하면 이걸 했어요. 2014년 3월 28일 날 드레스덴 제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보셨고. 그러면 왜 이런 드레스덴 제안이라고 하는 걸 했을까? 다시 뒤로 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물론 이제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이 답을 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혹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혹평을 들을 것을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까? 알면서도 드레스덴 제안을 했을까? 제가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뭐 몰랐을 테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드레스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레스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2014년 1월 6일 신년사죠. 대통령 신년사를 할 때 박근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통일은 대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소통은 쪽박이다. 했는데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박근혜가 신년사에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장관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어요.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장관이 사망을 하고 난 그 사이가 지나고 그 후에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드레스덴 선언을 하게 되었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과 김정일 국방장관의 사망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볼까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걸 해요. 이명박의 오이사 조치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으로 북한이 어뢰로 부셔서 깔아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중단한 거예요. 그냥 들어보시면 북한 선박이 우리나라 남한 그 해안으로 들어오나 뭐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배가 떠나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남한 해역을 지나가는 것과 지나가지 않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여기 한국과 미국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수교가 맺어지기 전에는 김포공항, 인천이죠. 인천에서 떠서 JFK까지 오는데 14시간이나 1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가 요즘 얼마 걸립니까? 오는 건 12시간밖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북한 영공은 지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면 불어 남북 교역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아예 남북 간의 교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국민의 방북을 불허했고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했고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이런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 오이사 조치를 내린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런 거였어요. 오이사 조치, 그렇죠? 오이사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남북 관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광객이었죠. 박광재 씨라고 금강산에 갔다가 그 초병이 쏴서 그래서 사망한 사건.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 발표.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북한의 소행이야. 밥 먹다가 밥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이빨이 부러지면 북한의 소행이야. 그걸 계속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명박이 내린 것이 오이사 조치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08년 2월 26일, 28일은요. 뉴욕 필하모니가 보십시오. 좀 그 무대가 좀 엉성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평양이에요. 평양에 뉴욕 필하모니가 들어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26일 날. 그리고 28일 날은 서울에 와서 공연했어요. 여러분들 늘 그 북한을 이야기를 할 때 북한 그러면 이렇게 쫙 선전문구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선전문구의 앞에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 미제국주의. 미제를 쳐부수자. 미제국주의를 때려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의 가장 앞에 있는 먹고 살기 충분해서 배tun을 기면서 할 수 있는 이 오케스트라가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 뒤에요. 평양 공연을 할 때 저 뒤에 이 깃발을 양쪽으로 두 개를 꽂았어요. 하나는 인민조선공화국, 하나는 미국 성조기. 그리고 그 성조기가 꽂혀 있는 평양대극장에서 북한 사람들이 앉아서 뉴욕 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를 감상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서울에 와서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2008년이라고 하는 때는요. 2008년 2월 25일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명박도 대북관에 있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 2007년 10월 14일 14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 2008년 2월 26일 28일 뉴욕 필하모니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7년에 14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뭐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간다. 이겁니다. 14선언은 그 이전에 했었던 2000년에 했었던 6.15 공동선언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14선언의 핵심이었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전전 체제를 종식시킨다. 또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언어, 교육, 과학,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인도주의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14선언의 핵심은 6.15 공동선언을 지킨다. 그것을 이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번 볼까요?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2002년 9월 29일 부산 아시안게임. 기억나십니까? 모든 남한의 그 총각들이 다 뒤로 자빠졌죠. 미래 응원단. 저 앞에 있는 아가씨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예, 리설주예요. 김정은 그 뭐죠? 지금 공식 명칭이 아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김정은 부인이에요. 리설주가 그 부산에 왔었어요. 이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코가 이쁜가요? 눈이 이쁜가요? 물론 남한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더 이쁠 거예요. 성형수술을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뻐요. 왜? 한민족이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미녀 응원단, 그래서 북한 응원단들이 내려왔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런 거예요. 부산에 내려와 있어 응원을 하고 떠나는 그 북한 응원단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눈물을 흘리는 이 남쪽입니다.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는 외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6.15의 핵심이었어요. 물론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친척 방문 교환단이라든가 또는 연합 제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해서 대화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도 하고, 마지막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이사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김정은 국방장관이 서울로 올 수 있었다고 하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통일을 단순하게 돈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보는 그런 사고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면요,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9년 동안, 10년 동안 이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남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범민족대회라고 하는 걸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민족대회. 1차, 2차, 3차 범민족대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모든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6차 범민족대회. 그리고 이 6차 범민족대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뛰어다녀야만 했었는지, 또 이 남북 대외 3자 통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아야 했는지,
또 최루탄을 맞이해야 하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걸 막아야 하는 전경들, 기억나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사태가 일어났던 그것이 다 바로 이 범민들이. 이거 보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하고 한쪽에서는 그 나오는 아이들을 막아야 했던 겁니다. 진짜 범민족 대회가 있었고, 아시죠? 색소 뿌려가지고 색소 넣어서 물 뿌리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99년에 14 범민족 대회를 합니다. 이 범민족 대회,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범민족 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000년에 6.15라고 하는 공동선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흔히 해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나 보다. 그래,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것들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에 6.15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뭐 있으면 뭐 통일 되겠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범민족 대회를 했고 그 결과로 2000년에 그 다음 해인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일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합니다. 이때가 김영삼 정부 때예요.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김영삼이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고록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한 이유는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겁이 나서 죽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1990년 9월 17일 UN 총회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991년이라고 하면 누가 대통령을 할 때인가 하면 누구 정부인가 하면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리고 UN에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개의 갈라진 나라를 각각 인정하는, 그래서 분단의 고착화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노태우가 이거를 해요. 아버님이 이야기하셨던 건 이런 거였죠.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왜 분단이 되었습니까? 남과 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민족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 민족이 지키지 못하게 만든 외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은 소련으로부터, 남쪽은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1958년에 쓰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글에서 함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도 일제시대 때에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됐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남과 북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못한다. 해방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북쪽은 소련의 꼭두각시요, 남쪽은 미국의 꼭두각시야. 이 한반도 안에는 민중도 없고 씨알도 없고 백성도 없고 모두가 다 꼭두각시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꼭두각시들의 그 권력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둘러 나눠져 있는 이 나라, 그러면 그 이 둘러 나눠준 민족을 둘러 나눈 주체가 바로 외세인데 그 외세들 앞에서 우리가 나누어진 이 분단을 너희들이 인정해줘 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88년에는요 7월 7일 날 노태우가 77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면요 88년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88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88 올림픽이죠.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민주진영 그리고 진보진영이 통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진보진영 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올림픽을 어떻게 하든지 시끄럽지 않게 잘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77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된 것은 없어요. 77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은
각각의 위정자들이, 각각의 집권자들이 통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자기 정권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87년 11월 29일 아시죠? 칼기 폭파.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은 의혹이 있어서 지금도 정말 칼기는 폭파되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비행기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엄청 커요. 그 비행기 조그만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아닙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돼서 떨어지면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라도 찾으면 흔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폭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라디오만한 거 안에다가 C4 집어넣어서 터뜨려. 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웃기다고 해야 되나요?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도 나와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김현이 그리고 이거 바로 해놓고 칼기 폭파범 이렇게 해놓고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글쎄요, 혹시 누군가 그 강간 살해범이 있으면 뭐 김모시기 이렇게 해놓고 강간 살해범 그리고 TV에 나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합니까? 무슨 TV냐고요? TV조선이죠.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기억나시죠? 전두환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웅산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건 밝혀졌어요. 붙잡혔죠?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컨스퍼러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당시 이 아웅산에서 생명을 잃은 그 내각이 있습니다. 그 내각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서석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범석이 들어있어요. 이범석이 외무였는데 그 이범석이 주장했던 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래의 첫 번째로 국방정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공산권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이범석이 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맞물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만들면서 지금은 이름이 또 바뀌었죠. 국정원이 됐지만 그때는 안기부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정보력과 막강한 권력을 중앙정보부부터 해서 계속 쥐고 왔던 것이 누군가 하면 중앙정보부 부장, 안기부 부장은 다 군인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안기부를 민간인에게 줍니다. 군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권력을 쥔 자들의, 그러니까 권력의 뒷배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내각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전두환 정권의 대북 정책, 전두환 정권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 볼까요? 전두환입니다. 1982년 1월 22일 날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전두환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북 쌍방의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족민주자를 이렇게 하고 통일헌법을 바로 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고 통일헌법에 따라서 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선거를 해서 그래서 그 선거로 남북한의 대통령을 뽑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두환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늘 그냥 체육관 선거밖에 없었어요. 남북의 문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전두환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80년에 5.18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그 광주 학살로 인해서 권력을 쥐고 지금 집권을 한 전두환에게 있어서는 이 앞에서 보신 82년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권의 정체성, 자기 정권이 탄생적으로 불안한 것에 대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던 것뿐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1980년의 일이에요. 1980년 5월 18일의 일인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광주에는
꾀군들이 들어왔었다. 몇 사단이요? 몇백 명? 이 말은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거짓말인데 이 말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남쪽에게 도움이 될까요? 북쪽에게 도움이 될까요?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민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오직 한 세력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남쪽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들. 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통일의 장벽을 점점 더 높이 쌓는 것뿐이죠. 다시 정리를 해드릴까요? 통일의 장벽을 점점 더 높이 쌓고 이렇게 광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될수록 통일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집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집권의 세력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통일, 민족의 문제를 남쪽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었죠. 73년에 박정희는 6.23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6.23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죠. 91년에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죠. 그러면 왜 박정희는 이런 소리를 했을까? 아버님이 가장 경계하셨고 가장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리를 분단시킨 그 국제사회라고 하는 세력으로 하여금 분단된 너희들로 인해 분단된 우리를 각각 쫓아가서 나도 인정해줘 너도 인정해줘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겁니다. 도저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박정희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박정희는. 복기를 해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7.4남북 공동성명. 그 7.4남북 공동성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7.4남북 공동성명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통일은 6.15 공동선언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와, 박정희도 이런 생각을 했는가? 또 무슨 이야기 되는지 아십니까?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첫째,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두 번째, 평화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7.4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박정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가히 혁명적인, 박정희의 생각으로서는 혁명적인 거예요.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상,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공화정, 무슨 또 공화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의회 정치라든가 그런 거 다 넘어서서 오직 목적은 뭔가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4 남북공동성명이 바로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킨 박정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우락이 북평양에 갈 때 이우락은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우락은 맨손으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가지고 김일성에게 받아온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건 그대로 김일성 주석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관입니다. 자주적으로 해야 돼요. 평양에 가보시면 어디나 붙어있는 그 선전문구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해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야 하고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통일의 방법인 거예요. 박정희는 그냥 이우락이 보내가지고 받아온 거,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받아온 거 가져다가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뭘 했죠? 앞에 제가 보여드렸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6.23 조치가 나왔을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복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가 이야기했을까? 왜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박근혜가 하게 되었을까? 왜 5.24 조치가 나왔을까? 왜 그렇다고 하면 5.24 조치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복기하고 있는 겁니다. 6.23 선언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받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박정희는 일단 받아놓고 발표는 했지만 이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1년쯤 지난 다음에 아차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6.23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박정희는 누구였죠? 앞에서 보여드렸어요. 군사구태타로 집권을 한 자였고, 그리고 그 군사구태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19 학생들에게 피로 얻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다시 짓밟은 사건이었어요. 넘어가 봅시다. 54년입니다. 이때는 이승만 때죠. 이승만의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북진 통일입니다. 무조건 북진 통일 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이 무슨 배짱으로 그랬어요? 미국이죠. 이승만은 미국을 뒤에 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955년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겼어요. 물론 다 쓰레기 같은 휴지가 되어버리고 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4년에 그렇게 무슨 뭐 총선을 해야 되고 북진 통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외쳤던 이승만은 바로 이 사건을 만들어냈던 그런 존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 합해서 정확한 숫자를 우리는 몰라요. 350에서 400만의 민간인과 군인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의 인구가 29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평양에 떨어뜨린 비행기로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평양에 폭격한 폭탄의 숫자가 30만 개. 29만 명이 사는 평양 시내에 30만 개의 폭탄을 수출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4년까지도 북진 통일 그것만이 자기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넘어가 봅시다. 49년 6월 26일 김구주석께서 돌아가셨어요. 저격당하셨죠. 암살당하셨죠. 그리고 김구주석을 암살한 안두희는 죽을 때까지 결국은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렇죠? 정의의 봉으로 때려서 죽여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누가 그랬는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결국 그 안두희의 뒤에는 이승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이전으로 가볼까요?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합니다.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메가더와 이승만이 손을 붙잡고 앉아서. 메가더에게 있어서는 이승만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메가더는 히로히토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히로히토를 전범 재판에 붙이지 않아요.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물론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독일의 경우는 그 전범들을 모두 다 재판에 붙입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수장이었던 메가더는 히로히토 전범이죠. 그 전범의 수배를 재판에 붙이지 않아요. 그냥 살려줍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갔습니다. 메가더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더에게 있어서 이 한반도는 미국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결국은 김구 선생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편을 들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1948년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건국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8년 건국 6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광복이 아니라 바로 이 1948년에 근거해서 나왔던 겁니다. 1948년 4월이에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8월에 건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이승만과 메가더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하지만 그 이전에 4월에
김구 주석께서 남북 협상을 하려고 북한에 갑니다. 을밀대에서 찍으신 사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38선 휴전선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휴전선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군계선이었죠. 38선.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북의 협상은 결여되고 말았죠. 해서 48년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48년에 이렇게 되었는가? 48년 8월에 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서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48년 4월에 남북 협상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 협상이 있기 이전에 47년에는 반탁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1946년 1월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남북을 분리해서 통치하게 되었던 겁니다. 복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역으로 뒤집어 왔어요. 그 역사의 뒤집음의 맨 마지막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복의 순간까지 우리는 바둑알을 하나도 놓지를 않았었어요. 해서 바둑알을 놓지 않은 최초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쌓아 올라가 볼까요? 아버님의 민족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자에게 통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도 놓지 않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시작한 아버님의 통일의 개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통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모든 통일은 좋다고 합니다. 모든 통일, 그래서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이념, 사상, 공산주의,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이 통일에 배치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진리도 될 수 없고 도덕도 될 수 없고 선한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통일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트남에 제가 처음 간 것이 1990년이었어요.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몇 번째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도착을 하는데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공항. 예전에는 사이공이라고 했죠. 시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호치민으로 내려가는데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여러분들은 뭐 비행기 타고 밤에 착륙을 해보시면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비행기가 내릴 때쯤 되면 옆으로 이렇게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불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깜깜해요. 물론 앞에 뭐 조종사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유도등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내렸겠지만 저는 옆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깜깜해요.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착륙을 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이제 택싱을 하죠. 쭉 비행기 가잖아요. 비행기가 가다 보면 공항 청사가 이렇게 보이죠. 창문을 이렇게 보면 공항 청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공항 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비행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딘가 내릴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공항 청사라고 하는 불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새카매요. 아무 쪽도 볼 수가 없는. 비행기가 섰습니다. 비행기가 내리고 나니까 완전히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을 열었는데 이 보딩 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찍찍찍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거를 누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뽀얀 게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가방들을 들고 하나씩 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앞에 버스가 있는데 그때서 불을 켜는 거예요. 버스가. 왜 그런가 하면 배터리가 약해서. 그럼 시동이라도 걸어놓으면 좋을 텐데 제네레이터가 안 좋아서 여기는 알터네이터라고 하잖아요. 알터네이터가 안 좋아서 시동을 못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서 탈 때쯤 되니까 그때서 불을 켜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1960년대 뭐 이때에 그 시골 촌 동네에 가면 이 이발소나 뭐 이런 데에 이렇게 뿌연 형광등 이런 거 있었어요. 희미한 형광등불. 그래도 이게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나르는 버스인데 버스에 딱 타니까 그게 뿌연 형광등밖에 없더라고요. 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일단은. 그랬더니 버스가 움직여요. 당당당당당당당 거리고 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공항청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입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공항청사 쪽으로 가는 건 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버스 창을. 근데 버스가 어디로 가요? 가가지고 버스가 쓱 쓸 때쯤 되니까 공항청사처럼 보이는 어떤 건물에서 불이 번쩍번쩍번쩍 거리고 켜지는 거예요. 왜? 전기가 없어서.
그래서 불을 미리 켜놓지를 못하는. 그게 1990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99년에 왔는데 그 이전까지 거의 매년 베트남에 갔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랍게 변한 것이 한 2년 후에 다시 베트남에 갔는데 공항 청사가 한 서너 개가 더 생겼어요. 밤에 들어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호치민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1990년대에 갔으니까 25년 정도 지났죠. 90년대에 가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호치민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호치민 대학에 다니는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베트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그 전쟁 30년 후에 지금 2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니네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19, 20살, 뭐 21, 22살 된 그 젊은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한은 경제가 발전했지만 우리는 최소한 통일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일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호치민에 의해서. 혹시 사이공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이공 그 다운타운 한복판에 호치민 광장이, 호치민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 국가의 영웅, 국가의 영웅적 지도자가 앉아 있는 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의 상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이러고 있죠. 아니면 이러고 있든지, 전부 다 이러고 있든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앉아 있는 호치민 무릎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치민 무릎에 여자아이가 앉아서 요만한 걸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조그만 화분같이 흙덩이 같은 걸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거기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트남을 통일시킨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경제요? 이렇게 됩니다. 베트남. 지금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이전에는 이런 베트남 지도를 만들 생각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베트남 지도를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베트남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아의 잠룡이라고 불러요. 경제 지수는 어차피 올라갑니다. 통일 지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집니다. 2014년보다 2015년이 통일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복귀를 했죠. 1945년보다 1946년이 통일이 더 어려운 것이고 1945년보다 박정희가 죽을 때인 1979년이 통일이 더 어려운 것이고 박정희가 죽은 1979년보다는 2014년이 통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통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통일은 자주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이득을 위해서, 민족의 삶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것을 민족이 하나 만드는 것이 통일입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것을 외세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하는 외세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없애야 돼요. 외세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외세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주적인 통일입니다. 통일의 방식입니다. 또한 통일은 민중적인 통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 용공, 너 공산주의자야. 얼마나 많은 용공 조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진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야 그래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하면 그 앞에 나가서 빨갱이는 북한으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용공. 그런데 정말 용공입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용공. 남북한의 민족의 분단은 바로 이렇게 용공을 용공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용공을 용공한 자들은 바로 친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단어만 바꿔서 친미로 돌아. 단어 하나만 바꿔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의 생각 속에 이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일을 하려면 이들이 아니라 민중이 통일을 해야 돼요.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민초들이 주체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묻거니와 조국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내 것인가? 아니다. 조국은 내 것도 내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조국은 통일한다 치고 남과 북으로 오고 가고 있는 이우락이나 박정희나 김일성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진실로 통일을 원합니까? 박정희가 통일을 원할까요? 박근혜가 통일을 원할까요? 아니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정말 통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이 통일에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통일에 열매도 갖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민중입니다. 이들이 민중이에요. 이번에 갔을 때 이해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해한 목사님 이번에 미국 여행을 하시느라고 오셨다가 다른 곳에 계셨는데 제가 6.15 기념 강연을 하러 워싱턴에 갑니다. 그랬더니 일부러 워싱턴에 오셨어요. 많은 시간 뵙지는 못했는데 잠깐 배웠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지금 한국 정치가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민족들이 미개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국 백성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한국 백성들 미개하지 않습니다. 한국 백성들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경제를 따라서 돈의 논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매일같이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촛불 시위를 합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해 나가면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때로는 차가운 곳에서 그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왜 그 경찰들에게 끌리고 찢기면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밀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수녀들이에요. 수녀들이 그곳에서 그 할머니들을 그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수녀들에게 경찰들이 쫓아가서 수녀의 이 두건을 벗겨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수녀복을 찢어가면서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 수녀들을 끌어내고 모두 다 그 노인들을 다 끌어내고 무참히 진압한 그 자리에 다들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들이 민중입니다. 이들이 주인되지 못할 때는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민중입니다. 4.19를 일으켰다. 그래서 4.19를 통해서 이 땅을 민주화했다. 이 땅의 자유를 찾았다. 그들이 바로 민중입니다. 통일은 바로 그 민중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지금까지 내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주의나 도안이 아니라 또한입니다. 또한 지위나 나의 재산이라든가 나의 명예가 민족 통일의 보탬이 되지 않는 부단이 아니라 분단 체제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걸 희생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하면 보내볼 텐데, 통일하면 이것 뺏길 텐데, 통일하면 권력을 잃을 텐데, 통일하면 내가 대통령 자리를 지키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을 때 그걸 포기할 수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민족적 감성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주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하고 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이 통일은 바로 이 민족적 감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 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다 미워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피를 뽑아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성입니다.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민족적인 감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치서남북 공동성명 발표됐을 때 아버님이 쓰신 글입니다. 가나다했던 동포가 27년 만에 오고 갔습니다.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글자로 따지고 논리로 따지고 정치로 따지고 외세로 따지고 무슨 뭐 외교적인 뭐로 따지고 이것 이전에 먼저 헛날이 시크라고 왈칵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